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두 장관은 워싱턴 회담 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한미 동맹의 단단함을 재확인했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굳건한 협력을 재다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코너에서는요,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깊숙이 토봐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이슈입니다. 정부가 날로 커지는 국민들의 난방비 걱정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서 또 추가 대책을 내놨네요. 네,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가 되었고요. 액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층 난방비 지원금은 59만 2천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60만 원 가까이 난방 지원금이 확대가 되었고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기존에 약 117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 수치가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이번 확대 조치로 최대 200만 가구까지 이 가스비, 난방비 지원이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차상위 계층 이후에 이제 중산층 지원도 검토 단계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 이 가스비 대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문제는 이거죠. 자신이 난방비 감면의 대상자인 줄도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가스비 감면 혜택을 받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혹시나 놓치는 분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활용한 안내도 당연히 실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각 이제 통반장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이 통장님과 반장님들께 집집마다 가구마다 방문해서 이 가스비 할인이나 감면 혜택을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상회가 열리면 반상회에서도 가스비 할인 혜택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하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 협조 공문이 지금 다 내려간 상태이니까요. 네. 전화나 문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얼굴 자주 보는 통장님, 반장님 등을 통해서도 혜택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그래도 또 신청이 누락된 분에게는 그 동사무소나 이 읍면동 센터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중 체크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 누락자가 없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두 번째 핫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옥로타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따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보시죠. 치료받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밥도 잘 먹고. 축구 좋아하나? 온 조절리 말도와래 딸리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 어릴 때부터 아팠구나. 노트, 연필, 여기 필통. Mà đây sẽ thôi C của bộ đặng với 네, 방금 보셨지만 수술 받은 로타군의 모습을 보니 전보다 무척 더 건강해지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그러네요. 그 로타군이 14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2018년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영부인이 캄보디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로타군의 집을 방문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했고 네. 그 약속을 영부인이 지킨 거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잘 되고 했으니까 다시 캄보디아 집으로 이제 귀국할 그 예정인데 그렇죠.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캄보디아로 귀국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해가지고 아주 그냥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지금 들으셨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아팠기 때문에. 또 축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축구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즉석에서 선물도 주고
공놀이도 함께 했다고요. 그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 축구공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월드컵 전사들 만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혹시 그때 받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 잠깐 들기도 하는데요. 김은혜 수석이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완성될 것 같고요. 네. 이 로타군이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 때문에 뛰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걷는 것도 힘겨워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이 축구공을 발로 차는 슛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 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마 로타군이 아닐까 네. 싶은데 이렇게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격려를 받은 만큼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과 축구도 건강하게 하는 모습 계속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첫 인연이 로타군과의 인연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 일정에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세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로타군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병원에서도 있지 못하고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별도로 또 로타군 자택을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독재가들의 후원의 손길 답습하게 되면서 또 한국으로 와서 빨리 이 중요한 수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 인연이 더욱더 남다르다 할 수 있고요. 이 프놈펜 포스트 같은 캄보디아 현지 신문에도 네네. 일면에 이 소식이 실리는 등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는 로타군의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서울 아산병원을 직접 찾아서 로타군과 다시 만났고 의료진에게도 각별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직접 아산 병원까지 방문을 해서 로타군을 격려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료진한테도 더 많은 세심한 그러한 것들을 좀 요청을 갖다가 한 것 같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미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는 디자인계의 새 인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인사회에서 한 인사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 디자인은 이미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 속에서 많은 기대와 어떤 그런 성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분들께서 그런 지금 세계 중심에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앞선 두 개의 일정에 이어 주한 외교단 신년 인사회 참석까지 이날 하루에만 3개의 일정을 소화했네요.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부인이라고 한 자리가 굉장히 바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식적으로 참석해야 될 그런 일정도 많을 거고, 그다음 또 여기저기서 영부인 모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따라가려고 하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존의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본인이 직접 기획사 대표도 하시고 그렇죠. 사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잘 소화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석 달 만에 이번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미 국방장관 얘기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의 핵심적인 의제,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었죠. 네, 그 로이드 장관이 왔는데 로이드 장관이 그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이고 네네. 사성 장군까지 하고 그랬던 분인데 기존에 이제 TTX라고 그래가지고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인데 네. 이것을 이제 한미 간에 2011년도부터 이제 TTX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7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뭐 네. 남미 관계, 남북 관계도 뭐 좋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와중에 사실은 북한이 뒤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또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TTX가 2021년도에 다시 부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스틴 장관 와가지고 이걸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 북한이 두려워하고 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 자산들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세밀하게 그 국방 장관들끼리 그렇게 그 논의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한층 더 강화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F-22,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좀 더 많이 전개하겠다, 기동시키겠다고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네, 한미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전력 강화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전략 자산들의 전개 상시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F-22나 F-35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굉장히 경계하는 것들로 네. 이런 일부 전략 자산이 이제 작전을 전개 시작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하 벙커로 숨는다라는 그런 보도도 언론을 통해서 연일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북한이 경계하는 이 비대칭 전력을 한미가 함께 운용하는 연습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의 확장 억제 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런 큰 틀에 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두 나라는 또 내년에 있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 시범도 하기로 합의를 했죠. 네,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부터도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6년 만에 합동 화력 시범을 합니다. 이건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9차례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70주년을 맞아 10번째 합동 화력 시범 훈련을 한다라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고요. 이 훈련은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한미 양국의 화력을 총동원해서 이 북한 당국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강도가 높은 훈련인데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것 다시 실시되는 만큼 한미 양국의 어떤 제대로 된 훈련 태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합의나 앞으로의 계획들은 최근 더 부쩍 심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괴물 ICBM을 보러 나왔을 때 방송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내용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 노름은 곧 자멸이라는 것과 저들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들려는 적들의 침략 전쟁 연습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 의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예방을 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거듭 다졌죠.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휴전협정이 195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70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거기에다가 ICBM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요. 고체 연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체 연료 기술까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정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그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내한을 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확고한 그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을 만나기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내한 일성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그런 북으로 볼 때는 다소 섬뜩한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장관이 그 포스타였을 때 그 사성 장군이었을 때 맡았던 보직이 중부군 사령관이었거든요. 센트컴이라고. 네. 그 중부군이 그 미국에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는 그러한 그 사령부예요. 거기에 이제 사령관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쉬다가 이제 국방장관이 바이든 정권에서 된 거기 때문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그러한 장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미 간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도 공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뭐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것은 요번에 이제 핵 우산 운용 연습을 미국에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2월 달에 한미 간에 같이 핵 우산 운용 연습을 지금 한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올 때 타고 온 항공기도 화제였죠.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라는 별명이 붙은 영어로는 이게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펜타곤이 미국 국방부 청사의 모양이 오각형 같다고 해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미군 공중지휘통제기인데요. 공식 명칭은 E-4B 나이트 워치입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 떠다니는 실시간 핵지휘소다. 뭐 이런 무서운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 공격을 받았을 때도 공중에서 지휘 통제가 가능한 특수 위성 통신용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폭발이나 EMP탄의 공격에도 작동을 할 수 있는 특수 물질로 기체를 제작했고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무력화하는 폭탄이 터져도 끄떡 없다. 그렇죠. 어디서든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중 교신용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어서 잠수함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잠수함 전력인데요. SLBM을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체 어디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하늘 위에서 잠수함에 직접 명령이 가능한 핵 지휘소라고 하니까요. 이걸 타고 왔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림칙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2월 8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북한군 창설일. 북쪽에서는 소위 건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대형 열병식을 한다. 핵실험을 할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시점이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 심판의 날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게 잠옷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군대가 창설된 게 1948년 2월 8일이에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수립된 거는 9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권이 수립되기 7달 전에 이미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그 6.25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을 2023년에서 빼면 몇 년이 되느냐? 7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25년, 50년, 75년, 100년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더 기념을 갖다가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8일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이 2월 8일 건군절에 북한에서 무엇을
무엇을 할까? 예컨대 열병식을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호화로운 그 초대형 열병식을 할까? 아니면 핵실험을 할까? 미사일 실험을 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그 한국과 미국의 네. 정보 당국에 의해서 그 파악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섣부른 그러한 그 오판을 하지 말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스틴 장관이 왔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국의 비행기 많으니까 그렇죠. 오산 비행장에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무시무시한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갖고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위성 영상 정보에 북한이 앞서도 말씀이 나온 이 고체 연료 시험을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53분 촬영된 사진과 그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 3분 촬영된 사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네. 바로 엔진 시험장 내 시험대 옆 들판에 하루 사이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뭔가 그 나온 불에 그을린 거 아니냐? 그렇죠.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한 연소작용으로 들판이 검게 그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의 핵심적인 고체 연료 실험을 한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다라고 군사당국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네. 추가적으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2월 3일에 워싱턴으로 직접 날아가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른바 한미 외교 안보 라인의 슈퍼위크,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주간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교하고 안보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2월 3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는데 박진 장관이 이제 미국으로 도미해가지고 그 블링컨 그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 만나서 이런저런 그 협의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인데 무엇을 협의하는 것인가?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블링컨 장관이 2월 3일이 지난 5일하고 6일 그 다음 날 이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또 이런저런 협의를 할 텐데 그 전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그 논의를 한다. 이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고 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국방부와 그 외교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런 한미 간의 안보 외교의 슈퍼위크가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가 잘 주목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코너입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발간을 했는데 큰 제목이 Never Give an Inch,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1인치도 내주지 말라,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싸우다가 부재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오늘도 탈북 고위 외교관 1호이셨던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회고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겪었던 체험과 관련 발언이죠? 뭐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 우리로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네. 살벌한 농담들도 오고 갔고 아주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김정은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네.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미국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이
당시에는 CIA 국장 자격으로 이제 비밀 방북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아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작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작고 사악한 사람이고 5피트 5인치의 작은 키에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5피트 5인치라고 그러면 167, 166 그렇게밖에 안 되는 눈대중을 키거든요. 본인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그리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저 네. 작고 사악한 남자하고 자기가 이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 폼페이오 CIA 국장을 맞이하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 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그 일행이 5월 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며 얼마 전 국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 국무장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나름 파한대소를 하면서 폼페이오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살벌한 농담 앞서도 말씀하신 거 네. 어떤 게 오갔길래 그렇습니까? 뭐 나는 당신이 나를 암살하러 가던 것을 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암살하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대화 농담을 자체가 좀 살벌하네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그 어떤 면담록 그 예견록에 없었는데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고 잘 말했고 잘 치고받았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로 책에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소위 최고존엄 앞에서 네. 예정되지 않은 저런 돌출 발언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인사는 뭐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네. 미국의 그래도 고위 인사니까 이걸 받아준 것 같은데 스위스 유학 시절에 어떤 식견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아니면 뭐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전술을 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받아넘긴 사람은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또 대표로서 만나는 거니까 지금도 암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웃었다고 하는데 아마 웃으면서도 김정은이 마음속에는 아 이게 뭔가 진짜 이게 언중유골이라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뼈 있는 농담, 언중요골인 셈인데 실제로 2017년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이른바 화염과 분노, 영어로는 Fire and Fury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경고가 나왔던 시절이고 매드독, 미친 개란 별명을 가졌던 매티스 미 국무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이었는데 미국은 실제로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까지 수립했었다고 하죠.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의 레이지라는 경로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 사실 그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나한테는 미국을 향해 날리는 핵폭탄 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나는 더 큰 단추가 있다 이러면서 주고받았고 이것도 이 회고록에 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핵폭탄 80개로 해가지고 북한을 불질러 버리는데 정말 이래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말들. 네네. 그리고 뭐 참수작전 그다음에 뭐 한국군에서도 약간 또 그런 말들 있었고 뭐 참수부대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살벌했던 그런 시기에 정말 이런 것을 뚫기 위해서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 신분으로 국무장관 신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좀 일단 가라앉혔죠. 그렇지만 네. 그때는 뭐 화성 12, 13, 14 막 쏘고 뭐 미국을 워싱턴과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고 우리는 그럼 평양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박두인 것처럼 그랬던 상황이 바로 2017년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로그네이션이라고 영어로 깡패 국가라는 말까지 해서 네. 북한이 정말 그 경로하던 그런 분위기도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른바 지하 요새로까지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은신처를 제거할 미국의 한방. 그 참수작전 얘기를 듣고
섬찟하고 덜컹했다는 그 무기가 바로 그 유명한 벙커버스터인데 김정은의 지하 벙커는 핵 공격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벙커버스터는 그걸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이건? 제가 그 북한 외교관에 있을 때 황주 비행사단 지하 150m에 있는 황주 비행사단 미그 19사단을 김일성과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가셨고요. 네, 그때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후에 핵무기가 터져도 전투기들은 안전하다. 그랬는데 지금 현무 4등가 그런 벙커버스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5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면 그 곁구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부대에다가 특수부대에다가 뭐 핵무기에다가 뭐 벙커버스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좀 그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 국무장관 오스틴 장관이 와서 한 얘기가 F-22와 함께 F-35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벙커버스터를 싣고 날아가는 F-35는 완벽한 스텔스 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전투 지휘부라고 하는 여러 지하 벙커들이 있거든요.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알려진 것만 해도 한 거의 10개 정도로 이렇게 파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장소에 벙커버스터 10개만 갖다 뚫으면 지휘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괴물 미사일도 우리도 만들어서 뭐 거의 한 뭐 몇 톤씩 되는 폭약을 가지고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터져버리는 건데 네. 어쨌든 뭐 미국이 사실은 많이 이전에 클린턴 때도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고 이제 17년도도 그랬는데 결국은 또 합의를 이루어서 또 지나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에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해서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won't release that pressure until such time as we're confident that we've substantially reduced that risk. 이 당시에 북미 간의 핵담판을 위해서 물밑에서 접촉한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폼페이오와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데 지난달 17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이 김영철의 모습이 뜻밖으로 포착이 됐어요. 예,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던 당중앙의 정치국회의, 당중앙의 전원회의에서는 일체 모든 당직을 내놓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고문관 형식으로 국무위원회 이름만 걸고 있는데 이 폼페이오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 회고록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지난 50년간 풀 먹었다. 먼저 이제 폼페이오가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내 네. 풀은 좀 쪄달라.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니까 지난 50년간 우리는 풀 먹었다. 앞으로도 50년간 이 풀을 더 먹을 수 있다. 저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50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 당신 내가 제재해도 앞으로 50년 동안 풀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받아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생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쪄서 달라 그 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야 폼페이오 장관 진짜 내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장군 멍군인 거예요. 장군 멍군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고 김영철 당시 당정연의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한 것도 이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전 장관 회고록에서 이 김영철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고약한 사람 중 하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 고약해라는 말이 옛날 세종 때 그 관리 이름이거든요. 세종대왕도 고약해가 얼마나 고약했으면 그런 말을 붙였을까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정말 그 모든 면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 풀 뜯어먹고 앞으로도 더 풀 뜯어먹는다는 소리고 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마 그것으로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어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있었다가 지난해 말에 모든 당직을 내놓고 국무위원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회고록에는 중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속마음, 속내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미군이 떠나는 것을 알면 매우 좋아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그건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미군을 내보내면 우리나라를 신장이나 신장 위구르 아니면 티베트처럼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책상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북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빴어?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했어? 이런 의문들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왜 주한미군을 필요하다 했나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했다. 예. 북한이 중국을 굉장히 불신한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이때 또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 1980년대 북미 비밀 외교 접촉을 한 당사자인데 네. 그때 평양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주한미군 상관없다. 네네. 우리는 중국이 우리 뒤에 있는 중국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라 그래서 북미 접촉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한성열 공사라고 뉴욕에 있던 공사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면 우리는 중국이 더 싫다. 중국이 더 위협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거는 대미 전략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는 어떻게든지 대미 수교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차례차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외무성에 준 짓이고 무력부나 통전사업부 같은 데는 무조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깨는 활동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속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압록강 대결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직 개통을 안 했거든요. 네. 그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국군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느냐. 뭐 한 200만이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계속 개혁 개방을 하라 그러지 어떤 때는 원자탄 실험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싫고 실제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다 온 분이 몇 년 전에 온 분이 만났었는데 국가보위부 그 현관에 일본은 우리 100년 적이지만 중국은 우리 1000년 숙적입니다. 아, 숙적이란 표현을. 숙적. 아이고 쌓이고 쌓인 적이라고. 해묵은 적이다? 예. 해묵은 적이라고 쓴 게 있고 중국 사람들한테 절대로 속지 말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중국하고 친한 척을 하는데 네네. 내부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저도 참 놀라운 게 이 중국을 대하는 투트랙까지도 느껴지네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투트랙으로 가고 미국에 대해서도 투트랙을 가는 거죠. 미국 사람들 만나서는 미국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중국 사람들 만나서는 조중친선이고 한 참호에 같이 있는 전우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잘못하려고 우리 등에 칼 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왔던 네네. 상임위원장도 외교관들 다 모아놓고 중국이 우리 등 뒤에 칼을 언제든지 꼽을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정도입니다. 네. 고 부원장께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 고위 외교관을 지낸 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 김씨 3대가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든지 구슬리고 어슬리고 해야 되겠으니까 김일성이 시작한 말을 김정일이가 조금 더 확대하고 김정은이는 좀 더 확대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네. 주한미군 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하는 말을 했다는 걸 보면 네. 이게 3대를 거쳐 관통하는 대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김정일이 실제로 이 부자가 주한미군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하고의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북한의 기본 대남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람들 만나거나 미국 사람들 만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수교하고 네. 제재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교도 하고 제재도 푸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게 단계적 스텝을 밟아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주한미군 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남 갈등 유발할 때 매양 내세우는 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 강력히 주장하는 거를 알아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폼페이오 회고록의 이 해당 대화가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헷갈리는데 정말 제가 이 방송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은 항상 미국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 왔다. 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50년, 60년째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 부원장께서는 김일성 주석을 수행했던 그 과거 일화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8년에 이와 관련된 인터뷰도 했네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정세현 장관이 이제 주한미군 주둔은 김일성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92년도에 북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80년대 직접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1년 동안 했거든요. 네네. 항상 주장했던 말이 주한미군을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수교를 원한다. 미국 직접 회담을 하자. 이것이 메인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한미동맹이 강하다는 걸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회담에 나오는 미국 측 외교관들이 아니 한국은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한국을 빼고 왜 미국 회담을 하자는 거냐. 네. 남북미 회담을 하면 우리 동의하겠다. 네네. 그래서 그게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92년 1월 22일 그 말씀을 하시면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뉴욕에 이제 직접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화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용순이 처음에 그 미국 회담에 큰 발걸음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올브라이트도 왔다 갔다 하고 클린턴, 빈 클린턴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이 미국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혁명의 가장 큰 기본 중심고리는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호랑이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소리를,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미국 사람들도 처음에 많이 헷갈려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려는 건가? 그럼 중국을 버리려는 건가? 그런데 저도 미국에 여러 번 뭐 2, 3년에 한 번은 가는데 지금도 물어보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정말 중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쁩니까? 속으로 경계를 많이 하는데 네네. 미국하고 하는 소리는 당신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아하. 이건 제재 풀고 수교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까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단계적 수순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아직은 본인이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고록도 그냥 쓰는 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 이런 본인만 알고 있던 많은 비밀들을 드러내놓은 이유, 고 부원장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 미국 대선에 이제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책에 쓰지 못한 뭐 곧 중앙정보국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은 내용들은 밑에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보다 더 심각한 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폼페이오하고 김정은하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쓰진 못했고 네네. 일단 1탄으로 이걸 쓴 것만 해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제 2탄이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Never Give an Inch, 1인치도 내주지 말라인데 네. 제 느낌을 보면 이게 2탄이 나올 것 같다. 예. 그것이 이제 정치 일정상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라든가 이게 좀 흔들리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북미 문제, 중국 문제를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내세우고 싶은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의 아주 계산된 전략적 출판 아니냐.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제 2탄이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인 뭐 중국 대만 문제, 미중 충돌 문제, 북미 문제 이런 것들을 나 자신한테 대통령 자리만 맡겨주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2탄도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때도 우리 고 부원장 모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K방산,
이 K 무기 수출의 천병인 전차, 그리고 퇴역을 앞둔 우리나라 최초의 조립 전차인 M48. 이와 관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얽힌 탄생의 비화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